한국의 행동이 주변국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한국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현재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뜻밖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가장 방역을 잘했다는 한국의 움직임이 독특하기 때문인데요. 당장 미국은 오늘자로 중대 선언을 했는데 심지어 코로나 백신도 소용없다는 발표까지도 나왔습니다. 오늘자 미국 보건복지부 브렛 차관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이 극도로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그는 미 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은 극도로 위험하며 미국 전염병 역사상 최악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상자가 매주 20% 이상 증가하는 등 전혀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브렛 차관보는 90% 효과가 있다는 백신이 나와서 좋긴 하나 그것은 지금 코로나를 전혀 종식시키지 못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속한 차관으로서 꽤나 직설적으로 미국이 위험한 상태라고 열변을 토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상황에도 여전히 자신의 행정부에 불리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경질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렛 차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코로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IOC가 도쿄올림픽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직 비공식이긴 합니다만 일본의 주간지는 관련 사안이 이미 일본 정부에 어느 정도 통보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만 해도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IOC 바흐 위원장이 도쿄에서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도쿄올림픽에 관중도 참가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였고 또한 아베 총리는 훈장도 수여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결국 팬데믹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데다가 백신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 같은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럽에서 IOC 올림픽 개최 관련한 회의가 중단되는 등 정황을 고려한 아사히 주간지의 주관적 판단이긴 합니다만 앞서 논의된 최악의 상황 미국에서는 선수단을 전혀 꾸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미국 없는 올림픽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일본도 이런 흐름에 반박할 수 없는 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2,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면서 PCR 검사도 제대로 안 하는 일본 역시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들도 올림픽을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도 도쿄올림픽 취소설에 무게를 싣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올림픽 예선이나 연습 경기 일정이 전혀 잡히지 않았으며 크리스마스를 중요시하는 그들이 반드시 크리스마스 전에 대략의 일정을 확정지어야 하지만 올림픽은 완전하게 관심 받기라는 취지의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져 있으며 효과가 뛰어난 백신에만 매달려 있는 다급한 상황에 항상 한국의 방역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던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뭔가 눈치챈 것 같은 기사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백신을 가지려고 자리다툼을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모색 중이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라면서 한국이 또 혼자서만 독특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급히 관심을 갖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한국은 가격이 적당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백신 공급에 대한 접근법이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 훨씬 신중한 편이라며 차이점과 이유 등을 조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 모더나와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보인 가운데 한국 정부 관리들의 백신 공급에 대한 접근법은 미국이나 EU보다 훨씬 신중한 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라는 지난 17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내용도 전했습니다. 또 이 신문은 미국과 EU, 일본은 내년 초반 백신 접종을 희망하나 한국은 내년 하반기 접종을 목표로 한다며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잘 통제되는 편이어서 다른 곳의 백신 효과를 일단 지켜볼 여유가 있다는 전문가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 RBI 이철우 박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한 부분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역시 한국이 적당한 가격을 기다린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많은 국가들이 현재 너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니까 내고할 여유를 잃었다 말합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 부족하며 특히나 대량 생산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더나는 올해 캐파가 2천만 회밖에 되지 않으며 내년에도 아무리 풀가동한다고 해도 5억에서 10억 도스 사이입니다. 문제는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효과는 94.5%이며 아직 검증 기간이 몇 개월밖에 안 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지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문제가 없는 주요 선진국들은 일단 결제부터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백신은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 치료제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더나 혹은 화이자 백신에 선입금을 하고 대량으로 구매 계약을 한 다음에 막상 그를 뛰어넘는 백신이 충분히 등장할 수 있으며 일부는 한국에서 위탁 생산을 해서 공급이나 가격에서 훨씬 원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이들은 현재 브라질 등에서 3상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95%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비싼 돈 주고 검증이 안 된 백신은 안 살 수 있으면 최대한 구매를 미루고 흥정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화이자 CEO도 백신을 공개하고 주가가 급등하자 자신의 주식을 상당히 처분해버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모더나는 화이자보다 효과가 보관이 뛰어나다며 금세 화이자 백신을 따라잡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나올 백신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며 가면 갈수록 성능은 좋아지고 가격은 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무조건 돈 있는 나라들의 백신 계약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HO는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아직은 백신을 신뢰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WHO의 코로나 대응팀은 현재 화이자 백신이 출시되었으나 영하 70도의 운송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백신이 출시된 것은 극 초반이기 때문에 신뢰에 신중하고 현재 믿을 것은 마스크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올 때까지 개인 방역에 힘쓰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백신의 효과는 장기간 검증되어야 하는 만큼 당장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백신보다는 치료제 확보에 만전을 가하면서 올해 안으로 치료제를 선보일 것이라 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뛰어난 치료제로 단기간에 회복이 가능하다면 항체도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검증이 안 된 쏟아지는 백신보다 뛰어난 치료제가 훨씬 선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보건당국은 항체 치료와 혈장 치료제가 코로나를 잡을 중대 변수로 보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위탁 생산은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등 국내 업체들도 동시에 최대한의 역량을 다해 치료제 생산에 몰두한다고 전합니다. 또한 치료제를 생산하게 되면 국내 치료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수억 도스 이상을 수출해서 국내의 경제에 큰 보탬이 되게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내는 효과를 내보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한국에 뛰어난 치료제가 나왔다면 한국산은 K방역으로 몸값이 올라 전세계 판매도 낙관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 전세계의 10대 트렌드를 예상하면서 제1위를 코로나 백신 확보 전쟁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각국은 치열하게 백신 확보 전쟁을 펼치고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쓸 것으로 보이지만 백신을 과연 많은 사람들이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합니다. 실제 많은 이들은 아무리 국가들이 나서서 치열하게 거금을 주고 백신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많은 이들이 백신을 안 맞는다면 그것은 새로운 문제로 발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게 백신에 대해 보더라도 백신을 섣불리 대량 구매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은 많은 나라들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안겨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뛰어나게 진행하고 있다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이제는 백신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가 창궐한 나라들은 당장 검증이 안 되었어도 95%라는 삼상 수치를 믿고 백신을 대량 투입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때 최대한 국내 방역이 악화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고 노력하며 백신 투입한 나라들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에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코로나 종식에 확신이 드는 순간까지 한국은 코로나 치료제를 비롯해 개인 방역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한국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전통의 구조형 엔진 업체로 전투기 엔진과 프로펠러 엔진, 수송기 엔진 등 거의 모든 엔진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로 소련 시절에도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엔진 기술이 부족한 중국은 오토시치의 경영난을 틈타 주식을 모아 오토시치를 흡수하려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화가 미국에서 제트 엔진 부품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이당이란 회사를 인수했듯이 우크라이나 오토시치도 인수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KFX도 추진 중인 우리나라 항공기 제조에 가스터빈 기술은 꼭 필요한 기술이고 우리나라 기관이나 기업이 이모토시치라는 회사를 인수했으면 합니다. 제가 듣기론 우크라이나의 군수 조치를 재정이 어려워져 오토시치 지분 25%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이를 인수하려 하나 미국이 이를 우려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것을 권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우리나라가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산과 사업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소유한 지분 25% 정도가 3천억 원 정도나 들었는데 이런 기술은 돈을 주고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고 우방국들도 인수를 벌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를 하여도 우리나라 항공산업과 항사의 큰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기회를 저희 나라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혹은 관계기관 차원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스련의 뼈대에 있는 항공기 제작 관원으로 뼈대에 있는 안토노프-124-225 같은 대형 초대형 수송기를 설계 제작할 수 있는 모터 시츠가 국제시장에 매물로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이거대한 떡대를 날리기 위한 크고 아름다운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잠시 후 검색 중 크고 아름다운 이브체인포 프로그레서 D-18 터보팬 엔진과 계량형인 D-36-436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심지어 공급 헬기에도 사용 가능한 고출력 터보샤프트 엔진까지 독자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우크라이나가 멀쩡한 상황이면 이 회사가 돈 좀 떨어졌다고 절대 해외 매각을 할 리 없는 회사지만 회사도 돈 떨진 지 오래고 나라의 사정도 여의치 않다 보니 이걸 국제 매물로 내놨어 버렸죠. 당연히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중국이었는데 자국 대형 수송기 및 수송기 베이스의 각종 바리에이션, 여객기 설계, 엔진 기술 등등을 위한 기술을 얻기 위해 주식을 사들였었죠. 그러자 서방에서 엄청나게 우크라이나의 법과 편지를 넣었었어요. 덕분에 중국이 먹기 직전에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주식 매입을 금지시키고 지금 상태에서 일단 주식 매매를 동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울분에 차서 서방 전형이 한마디 했죠. 야이 베레리 새끼들아, 그럼 좀 비행기라도 좀 사주고지를 해 라고. 사실 이게 미국의 압력이었고 저희도 미국 보고 한 말이죠. 미국이 중국 쪽의 엔진과 엔진 기술을 넘기지 말라고 대놓고 지랄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조사해보니 이게 중국 지분, 러시아 지분 합치면 50%가 넘어요. 즉 러시아가 캐스팅 보트가 돼버린 거죠. 나머지 지분을 서방 국가의 어느 기업이 쥐더라도 러시아가 어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상황 전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러시아 지분이 실제 돈을 댄 주인이 중국이었던 거죠. 즉 합법적으로는 중국 회사인데 중국이 자국가라고 떠들고 기술을 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눈 시퍼렇게 뜨고 주시하고 있고 이게 미중 무역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이라 괜히 외교적으로 이를 버리기 싫은 베이징에선 일단 묻어놨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의 캐피털 그룹이 참전한 상태죠. 구미하겠다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해요. 합법적인 주인인 중국에 이걸 넘기느냐 아니면 법원의 안보상의 마법을 부려 이걸 미국에 넘기느냐.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썼냐면 이 이야기엔 숨겨진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우리 올캐피탈 그룹은 금융회사예요. 저걸 사도 운영한대요. 즉 저걸 다시 운영할 회사의 지분을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를 할 거거든요. 일본 도시바 반도체의 주인이 세계 회사인 것과 비슷해요. 일본 산업혁신단, 미국 외인 캐피탈, SK하이닉스. 여기도 SK하이닉스 100원, 다 돈 만지는 오디지 반도체의 기업도 모르는 곳이라 나중에 SK하이닉스가 인수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캐피탈 그룹은 돈을 회전시키는 오디지 비행기엔 관심 없어요. 저걸 운영할 회사는 금융기업 뒤에 있는 그 누군가죠. 근데 그 숨은 주인공이 우리나라 업체라는 카더라 썰이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업체가 저거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온다면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부스련이 해체되면서 독립을 했다. 부스련 해체 당시 모든 시설과 자산은 해체 시점 소재지 국가에 귀속된다는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만들어졌던 부스련의 군사 시설, 군사 자산 등은 모두 우크라이나 정부의 소유가 되었다. 이 당시 우크라이나에는 부스련의 지원하에 군사 기술 연구 개발이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자산들은 우크라이나의 전략 자산으로 변모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무기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필자가 소개하려 하는 주대상은 항공기 엔진이다. 우크라이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 엔타나 V-125M리아가 있다. 우크라이나 말로 리아는 꿈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원래 비행기의 주목적은 구세련의 우주 왕복선인 불안과 그 관련 장비 차제의 수송으로 총 2대가 주문되었으나 그중 한 대만 완성이 되었다. 완성된 한 대는 기반이었던 언백 24와는 다르게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화물용 뒷문이 없었고 한 개의 수직 날개가 2개로 변형되었다고 한다. 제작 중이었던 나머지 한 대는 뒷문을 포함하면서 한 개의 수직 날개를 사용 조금 더 효율적인 항공기를 구상하던 중이었지만 그 상태에서 구소련이 몰라 해체되고 우주 왕복선 계획이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이 비행기의 수송 능력은 무려 최대 250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 일반적으로는 80톤의 화물을 싣고 5,000km의 항공거리를 가지는 모양이다. 이 착륙에 필요한 활주로도 길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공항 제3활주로가 유일하게 이 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이 비행기를 제작한 안토노브 사는 구소련 시절 일루신과 함께 주요 항공기 제작 회사였다. 하지만 구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항공기 구매는 대폭 줄어들었고 자국 시장의 수요는 없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서방의 상업용 항공기와 경쟁도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일부 지방이 러시아의 합병을 결의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하여 합병한 사건은 결정적이었다. 이 사태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적대국이 되었으며 그나마 소량의 항공기를 구입해주던 러시아와의 거래가 완전히 끊어짐으로써 우크라이나의 항공산업은 괴멸에 이를 지경이 되었다. 이때 우크라이나에 손을 내밀며 협력을 희망해온 것이 중국이다. 중국은 처음에는 안토노브 수송기에 대한 구매 의향을 보이며 접근하였는데 중국의 진정한 성내는 이 안토노브 수송기에 장착되는 제트 엔진에 대한 기술이었다. 구소련의 기계 제작국인 이브첸코 프로그레스는 안토노브 수송기를 위한 강력한 제트 엔진 D-18T를 개발하였고 그 생산은 우크라이나의 모터 시치사에서 하였다. 당시 소련 최저로 중력 2만 kgf를 돌파한 최첨단 엔진이었던 것이다. 중국은 최우선적으로 이 D-18T 엔진부터 협력을 시작했다.